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지 어느덧 만 6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며 진정한 교사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쉽지 않습니다. 교사도 결국 사람이니까요. 반듯하고 따뜻한 아이를 볼 때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를 마주할 때면 속이 답답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에 힘이 들어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직 멀었다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힘든 아이 뒤에는 어김없이 힘든 가정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면 안타까움이 더 깊어집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가정 안의 심리적 온기와 주고받는 말의 온도가 아이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뢰 학교 탓, 교사 탓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교사보다 부모를 먼저 보고 자랍니다. 교사는 그 토대 위에서 함께 가꾸어가는 조력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부모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황당한 상상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진심으로 본받고 싶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 6학년 3반을 맡으신 김명숙 선생님입니다. 작년 3월 저와 선생님은 같은 시기에 이 학교로 부임해 나란히 6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추첨으로 반을 배정받았는데 제가 맡은 반보다 선생님 반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집에서 학교까지 편도 1시간 반이라는 긴 출근길을 두고 신이 이곳에 나를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담담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말이 저를 적잖이 부끄럽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아이를 공평하게 대하셨지만 그 공평함 안에 저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마다에게 건네는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전날 밤 방에 쥐가 들어와서 불을 끄는 바람에 숙제를 못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주변 아이들도 그 말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써야 했습니다. 반 아이들 중에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말썽으로 드러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그 아이를 피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온 마음을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엄마가 되어주겠노라. 졸업 후 중학교에 가더라도 언제든 찾아오라고, 힘이 부칠 때는 함께 손잡고 버텨보자고 끊임없이 다독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굳게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는 것을 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핀다. 다만 피는 시기가 다를 뿐이라고. 어떤 아이는 3월에 꽃을 피우고 어떤 아이는 여름에, 어떤 아이는 한겨울에야 비로소 꽃을 피운다고. 늦게 핀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 순간의 배움과 경험과 눈물과 웃음이 모두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양분이라고. 그 말씀은 아이들뿐 아니라 곁에서 듣던 저에게도 작지 않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하루 앞둔 날, 저희 반 아이들은 해방감에 들뜬 나머지 말과 행동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인성교육에 공을 들였건만 마치 3월 첫날로 되돌아간 것 같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 반 아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선생님이 내일이 졸업인데 오늘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입을 모아 공부하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졸업을 앞두고 하늘빛 구름 무늬가 그려진 예쁜 상자를 한 아이당 하나씩 준비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1년 동안 아이들이 남긴 반성문, 시험지, 메모지, 그 밖에 크고 작은 흔적들,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쓴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아주시고 상자를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자는 훗날 자신의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열어보라고. 그때 이 안에 담긴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 아이에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된 기억으로 아이를 다그치지 말라고. 이런 선생님을 어찌 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 학기에 선생님은 1학년을 맡으셨는데 그 반 아이들은 전생에 큰 선행을 쌓았거나 정말 큰 행운을 얻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선생님의 발걸음을 흉내라도 내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사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제 가장 큰 소원은 다른 아이들처럼 참고서 한 권을 갖고 공부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한 외판원이 교실로 참고서를 팔러 왔고 어머니가 사주실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얼른 손을 내밀어 책을 받아들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조르면 될까 궁리하다 수업이 끝났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아 철뚝 넘어 고추밭으로 가니 어머니는 고추를 따고 계셨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는 내일 비 예보가 있으니 남은 고추를 모두 따놓으라 하시고는 다른 밭으로 가셨습니다. 잘 됐다 싶어 고추를 다 따고 나서 조르기로 마음먹었는데 남은 고랑을 세어보니 5고랑이나 되었습니다. 조금 따다 세어보고 또 따다 세어보기를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타서 고랑 사이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둠이 내려앉은 밭에 멍하니 쓰러져 있을 때 어머니가 오셔서 남은 고추 양을 보고는 집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한참 뒤처져 따라가는데 집으로 먼저 들어가신 어머니가 지게 작대기를 들고 다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냅다 철뚝까지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으니 배가 고프고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혼나거나 쫓겨날 때 우리 남매가 늘 향하는 곳은 삼촌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올까봐 방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늘 집동 속을 찾았는데 작은 방과 담장 사이에 세워진 그 집동 안은 한겨울에도 제법 따뜻했습니다. 발을 밀어 넣는 순간 발 아래 뭔가 물컹한 것이 밟혔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더니 바로 아래 연년생 남동생이었습니다. 이 녀석도 아버지한테 쫓겨나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변소에 간다던 동생마저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화도 나고 해서 결국 저는 못된 마음을 먹고 말았습니다. 근처에 늘 쌀이 가득한 곳간이 있었고 그 집 안주인은 초저녁 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안방, 부엌 곳간이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곳간 문을 살짝 들어 올리며 열었습니다. 한쪽 발을 들이미는 순간 맞은편 창문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이 녀석도 같은 생각으로 먼저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쌀을 한 대박 정도 퍼내어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빠져나와 마을 구판장에서 빵으로 바꿔 먹고 어머니가 잠드셨을 시간에 맞춰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가려고 책가방을 들고 나서는데 어머니가 도둑이 든 것 같다며 내부 소행임을 눈치채고 바른 대로 말하라고 다그치셨습니다.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는데
동생이 손바닥을 내밀며 먼저 자수해버렸습니다. 저는 참고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울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제게 책가방을 맡기며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시냇가를 건너 한참을 걷고 있는데 헐레벌떡 동생이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쥐가 갉아먹어 너덜너덜해진 돈 조각들이 한 주먹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나란히 앉아 가방에서 풀을 꺼내 찢어진 돈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였습니다. 동생은 그걸로 책값을 내라며 내밀었습니다. 용돈이 생기면 한 푼도 쓰지 않고 담장 구멍에 혼자만 아는 방식으로 숨겨두는데 그러다 쥐가 갉아먹기도 하고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심지어 숨겨놓은 것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다고 동생은 멋쩍게 털어놓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형제들 중에 살림이 가장 넉넉한 것이 바로 그 동생입니다. 그때부터 몸에 밴 알뜰한 습관이 평생을 간 모양입니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얼마 전 아이들 방을 청소하다 참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40년 전에 너덜너덜한 돈 조각과 먼저 와 있던 동생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몸만 챙겨서 따라오라 했고 우리는 2박 3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그 시절 이야기에 동생은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며 웃다가 누나는 공부를 참 잘했으니 참고서가 꼭 필요했을 텐데 자기가 당연히 사줬어야 했다며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까지 한마디 보탰습니다. 형부는 정말 잘 만난 거라고 상이란 상은 모조리 휩쓸던 누나를 잘 모셔야 한다고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사람 다시 없다고요. 저는 배를 잡고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박 3일 내내 실컷 웃으며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사연. 작년 3월의 일입니다. 아이들을 등하원시키며 바쁘게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얼굴만 겨우 익힌 이웃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막내를 유모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던 참이었습니다. 이웃은 아이들 나이를 물어보더니 동화책을 함께 읽는 모임이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동화책 한 권씩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데 자신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림책부터 청소년 문학까지 다양하게 읽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며 저를 볼 때마다 소개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도 부담 없는 분위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에 그렇게 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모임은 책 읽기 외에도 연구와 강연, 어린이책 전시회, 낙도나 벽지 학교에 책을 보내는 활동,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까지 다양한 일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3살배기 막내를 안고 달래가며 첫 모임에 나간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정말 많은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모임 구성원 대부분이 엄마들이다 보니 아이가 보채거나 울어도 따뜻하게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아이가 다칠까봐 더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날이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분들 덕분에 온전히 발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은 연초에 한 해 동안 읽을 책 목록과 발제자 순서를 함께 정하고 발제자는 발제문을 준비해 다른 회원들과 나누며 토론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모임이 제게 주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어린아이를 데리고도 빠지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1년을 함께하는 동안 책을 고르는 눈이 생겼고 동화를 읽으며 잊고 있던 동심을 되찾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전보다 훨씬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사이도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책 속에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 내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나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변화가 남편과의 관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던 엄마에서 동화책을 스스로 즐기는 엄마가 되고 나니 책 속 그림들도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가 저에게 저마다의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았고 책장 속에 피어난 들꽃 그림 하나에서도 봄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감동적인 책을 많이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2권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프랑수와 플라스의 그림책과 벤 마이켈슨의 장편 소설입니다. 전자는 자연과 공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낳아준 자연을 거리낌 없이 파괴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조용하고 묵직하게 비판한 작품이었습니다. 내용의 깊이도 인상적이었지만 책 전반에 걸쳐 펼쳐진 맑고 섬세한 수채화가 내용과 어우러져 감동을 배로 키워주었습니다. 글과 그림을 모두 빚어낸 작가가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후자는 문제아로 낙인 찍힌 소년이 자연 속에서 인디언의 방식으로 스스로를 마주하고 치유해 가는 이야기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2권 모두 동화라는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어른인 저에게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동화책이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은 제게 여러 가지 선물이 가득 담긴 꾸러미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책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감동과 깨달음이 찾아올지 기대하며 오늘도 책장을 넘깁니다. 4번째 사연. 막내 손녀가 유치원 졸업을 했습니다. 손주가 5인데 그중 막내인 아이가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할머니를 찾는 목소리가 어찌나 해맑던지 바쁜 핑계로 졸업식에도 가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고 아쉬웠습니다. 유치원을 마쳤으니 이제 학교에 가는 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새 이렇게 자랐구나 싶어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3월 초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는 손녀의 엄마는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치원 때는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수 있었는데 학교는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학원을 여러 군데 돌려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도 엄마도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도 버거울 텐데 얼마나 힘이 들까 싶습니다. 제가 멀리 살다 보니 직접 도와줄 수도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문제도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누군가 친절을 베풀어도 무조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배우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방도 혼자 쓰고 잠도 혼자 자고 게임기를 벗삼아 혼자 노는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2대, 3대가 함께 모여 살던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행상을 하시느라 하루도 집에 계시는 날이 없었고 아버지 역시 기차 정거장 일로 늘 집을 비우셨습니다. 8살이 되던 해 입학하는 날 어머니는 이른 아침 하얀 광목천을 커다랗게 접어 제 앞가슴에 달아주시며 바쁘니까 옆집 경희 엄마를 따라 잘 다녀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인 줄만 알고 이웃집 또래 친구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학교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운동장에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들뜬 표정으로 서 있는 어머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제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반이 정해지고 키 순서대로 줄을 서서 이름이 불리고 확성기에서 힘차게 흘러나오는 행진곡에 맞춰 교실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을 맞추어 나아가자는 노랫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학교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10리 가까운 거리를 날마다 걸어 다녔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안 계시고 어린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동생이 아픈 날에는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당시 성적표를 보면 출석한 날과 결석한 날의 수가 비슷할 정도입니다. 선생님의 통실란에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적은 우수하나 결석이 잦다고.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날이면 세상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지만 어머니만 곁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 배가 고프고 해진 옷 탓에 몸이 시려도 이웃 간의 정이 넘치고 서로 믿고 의지하던 그 시절이 두고두고 눈물 나도록 그립습니다.